1987년달 경기도 매곽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그곳. 사람의 발길조차 드문 외진 나루터. 근처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형님, 여기 잠깐 세워볼까요? 저기 강 건너. 저 연기 보이세요? 철호는 담배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똘기, 그러니까 나와 함께 조직 생활을 하던 선배 형님은 무심한 눈으로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산 속에도 집이 있긴 있구나. 근데 참 이상하네. 여긴 지나다니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잠시 경찰보다 더 무서운 저쪽 조직에게 쫓기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술자리에서 말 몇 마디에 불이 붙고 결국 상대방에게 주먹을 날린 게 화근이었다. 문제는 그 상대가 보통 놈이 아니었다는 것.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고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망쳤다. 형님, 절에 가서 며칠만 머물면 안 될까요? 나는 절집 몇 곳을 떠올리며 물었지만 당시엔 그런 도피처조차 쉽지 않았다. 80년대 후반, 경찰보다 더 무서운 건 조직 간의 암묵적 전쟁이었다. 수배자들을 도와줬다간 스님들도 타겟이 되기 십상이었다. 결국 몇 번의 거절 끝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마주친 나루터. 거기엔 작은 나무배 하나가 있었다. 줄을 잡아당겨 건너가는 방식이었고 주변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조용히 강을 건넜다.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강 너머 도피처를 찾아 떠난 셈이었다. 줄을 잡고 물살을 가르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강을 건너고 나니 작은 오솔길이 보였다. 차량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좁고 험한 길. 그 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다녔던 흔적들이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자 그 마을이 나타났다. 산과 산 사이 절벽에 둘러싸인 마치 숨겨진 요새처럼 생긴 마을이었다.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고립된 공간. 그 안에 마치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형님, 여긴 뭐하는 동네일까요? 몰라. 근데 뭔가 이상하게 조용하긴 하다. 길 따라 들어가 보니 마을 중앙에 큰 간당 하나가 있었다. 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보아 누군가 있는 듯했다. 문을 열자 사신에서 50명쯤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를 쳐다봤다. 그 묘한 정적,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는 시선들. 우린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냥 며칠 신세 좀 지려고요. 혹시 빈집 있나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가장 안쪽,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해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일어섰다. 저희 마을엔 빈집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시죠. 목소리는 정진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다. 서로 형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빈집이 없다. 그럼 만들어 드릴까? 영영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면 기겠네.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말을 평범하지 않다. 청년은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라며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나이가 지긋한 노인 한 분을 모시고 들어왔다. 그 노인이 들어서자 놀랍게도 간당에 있던 모두가 동시에 일어섰다. 길이 마치 군대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점재되고 무서운 느낌. 노인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며칠 전도 머무를 계획이신가요? 그건 우리도 몰라요. 하루살이 임신인데 며칠이나 확정하긴 어렵지요.
그 말에 노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작은 집 한 채를 내드릴 테니 그곳에서 머무세요. 단, 우리 마을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만 잘 따르면 머무는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살았다. 하지만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 밤을 맞이했다. 강을 건너 살아 돌아온 우리는 산속의 폐가에서 며칠을 머물며 몸을 치수났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 문득 떠오르는 도련님의 무표정한 얼굴. 철호 형님은 내게 말했다. 우린 너무 깊은 곳을 본 거다. 며칠 뒤 우리는 도심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바로 내가 아는 형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과거에 우리 조직과 엮였던 사람이었고 은밀하게 이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형사는 내 말에 눈썹을 찌푸렸다. 출산 공작, 입양, 다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하지만 내가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 몇 장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심세나 명단, 수술 도구, 출산 기록, 이거 진짜였네. 며칠 후 형사는 나를 조용한 장소로 불렀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마을 우리가 접근 못해. 행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야. 뭐라고? 지적도에도 없어. 이섬 지도에서도 지워져 있어.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꾸 수사 중지 압력이 들어와. 그 말은 곧 그 마을이 누군가의 도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폐쇄된 구역. 며칠 뒤 나는 철호 형님과 다시 강가로 향했다.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확인. 형님, 혹시 몰라요.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진짜였는지 아니면 환상이었는지. 그런데 강가에 도착한 순간 우리 둘은 동시에 말문을 잃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강가도 줄도 개도 나루터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마을은 없었던 것처럼. 형님, 여기가 맞죠? 맞아, 여기였어. 우리는 산길로 올라가 봤다. 기억을 더듬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길은 이미 잡초와 나무로 뒤덮여 있었다.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간신히 마을이 있었던 자리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 역시 폐허였다. 마을은 불에 타 있었고 집들은 무너져 있었다. 간단히 있던 자리는 시커먼 재와 돌무더기만 남아 있었고 그 아래에 이상한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 누가 일부러 없앤 거야. 형님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바닥을 파헤치다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유리병. 그 안엔 태아처럼 보이는 형체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우리 둘은 다시 끼었다. 더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인터넷에 올려도 방송국에 제보해도 모두 묵살되었다. 심지어 협박까지 당했다. 나를 찾은 검은 양복의 남자들. 그들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고 내가 찍은 사진의 원본까지 요구했다. 나는 두려움에 떠밀려 모든 증거를 지웠다. 철호 형님은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살아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한때 세상 무서울 것 없단 형님이 그렇게 사라졌다는 사실은 내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 나는 한 뉴스 기사를 보았다.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아동 인신매매 조직 적다.
주요 인물 중 한국인 포함. 사진 속 한 남자. 낯이 익었다. 바로 그 도련님이었다. 나는 다시 손을 떨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마을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이들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끔씩 그 강단에서 울려 퍼졌던 고요한 정적을 꿈에서 듣는다. 그건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다. 죽은 자들이 남긴 마지막 침묵이었다. 나는 요즘도 가끔 그 산소페어로 향한다. 어떤 날은 자전거를 타고 어떤 날은 버스를 갈아타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게 처음처럼 느껴진다. 마치 내가 지금도 그 마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한 번은 페어역 언덕 위에서 누군가를 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나를 감시하듯 나를 지워버릴 듯한 시선. 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며칠 뒤 내 집 우편 안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거기엔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 다만 하얀 봉투 안에는 그날 우리가 봤던 유리병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야기를 계속 써야 할까? 아니면 입을 다물고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마을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이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름과 얼굴로 다시 시작됐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이야기를 다 밝힐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진실도 살아있으니까. 몇 달이 흐른 뒤 나는 내 이름조차 숨기고 집안의 한 허름한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바깥 세상과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도 없앴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내 방 앞을 서성이는 소리, 거울 너머에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지쳐. 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들어왔다. 보낼 사람도 주소도 없이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장 아래엔 익숙한 사인, 그리고 정확히 2년 전 단단에서 들었던 무은의 표식. 나는 바로 편지를 불태웠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살아있다. 아니, 누군가 살아남았다. 나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 버스, 지하철, 낡은 신분증으로 통보한 경찰서 뒷문. 거기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눈엔 짙은 다크서클, 손엔 커피잔을 꼭 쥔 채. 당신이 그때 그 남자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보다 젊었다. 그러나 눈빛엔 오래된 전쟁터를 다녀온 사람 같은 생채기가 남아있었다.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민이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차분히 그러나 분노를 억누르며 그날의 기억을 꺼냈다. 우린 지원자로 간 거예요. 농촌 봉사활동, 여성센터 프로그램. 처음엔 그냥 시골 체험인 줄 알았죠. 근데 어느 순간 핸드폰이 통하지 않고 문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강제로 약물을 복용당했고 어느 날 아침 배란 테스트 결과까지 보고받았다. 누군가는 실험처럼, 누군가는 공장처럼 다뤄졌다. 가장 무서웠던 건 사람들이 점점 길들여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모두가 무서워하고 도망치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시키는 걸 하게 돼요. 마치 새내처럼. 나는 물었다. 어떻게 빠져나왔죠? 그녀는 짧게 웃었다.
출산했어요. 그리고 나가게 해줬죠.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꺼내 케이프로 꼰꼰 감싸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태그, 아기 말지, 심지어 위료기록까지 있었다. 전부 그들이 남긴 흔적이에요. 절대 증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걸 안 믿어요. 그녀는 내게 협조를 요청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진실은 길쳐내는 순간 누군가가 사라지는 이야기라는 걸.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 지금도 감시 맡고 있나요?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가끔 제 아기가 울어. 분명히 없는데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이름도 바꾸고 국적도 바꾸고,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이 남아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증언할 의무였다. 며칠 후 나는 민에게서 또 다른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번엔 음성 파일이었다. 여성들의 울음, 남자들의 명령, 그리고 아이의 첫 울음소리. 파일은 정확히 37분 13초였고 중간중간 숨막히는 점적과 함께 이상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노랫소리는 한국 전통 자장가였다. 자장자장 무리하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도련님의 목소리였다. 그가 아기를 재우고 있었다. 니는 말했다. 이 음성 사실 제게 온 게 아니에요. 저처럼 그곳에서 벗어난 또 다른 사람이 익명으로 보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생존자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음성을 반복해 들으며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이 기록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우리가 겪은 걸 허구라 말하겠죠. 그런데 진짜 허구는 그쪽이에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그 사회, 착하게 포장된 복지센터, 자선단체, 그게 허구예요. 우리는 진짜를 봤어요. 진짜 인간의 얼굴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숨어들었다. 이번엔 일본행 배를 탔다. 연년도만 나는 국적을 바꿔가며 떠돌기로 했다. 그러나 니는 남겠다고 했다. 나는 도망한다. 여기서 싸울래야. 그녀는 반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이야기의 마지막 생존자가 되지 않길 바랐다. 이건 이제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조차도 어쩌면 그 마을의 다음 희생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기억하라. 그 마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몇 달이 흐른 뒤 나는 내 이름조차 숨기고 지방의 한 허름한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바깥 세상과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도 없앴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내 방 앞을 서성이는 소리, 거울 너머에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뒤척. 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들어왔다. 보낸 사람도 주소도 없이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장 아래엔 익숙한 사인, 그리고 정확히 2년 전 간단에서 들었던 무음의 표식. 나는 바로 편지를 불태웠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살아있다. 아니, 누군가 살아남았다.
나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 버스, 지하철, 낡은 신분증으로 통과한 경찰서 뒷문. 거기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눈엔 깊은 다크서클, 손엔 커피잔을 꼭 쥔 채. 당신이 그때 그 남자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보다 젊었다. 그러나 눈빛엔 오래된 전쟁터를 다녀온 사람 같은 생채기가 남아있었다.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민이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차분히 그러나 분노를 억누르며 그날의 기억을 꺼냈다. 우린 지원자로 간 거예요. 농촌 봉사활동, 여성센터 프로그램. 처음엔 그냥 시골 체험인 줄 알았죠. 근데 어느 순간 핸드폰이 통하지 않고 문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강제로 약물을 복용당했고 어느 날 아침 내란 테스트 결과까지 보고받았다. 누군가는 실험처럼, 누군가는 공장처럼 다뤄. 나는 민과 헤어진 뒤 가명을 쓰고 일본에 머물며 글을 정리했다. 매일 새벽 3시, 정신이 맑아지는 그 시간에만 쓸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 간간에서 들었던 정적, 누군가가 방문 앞에 서 있던 그림자, 그리고 도련님의 자잔다. 어느 날 메일이 도착했다. 익명의 발신자. 제목은 단 3글자. 도와줘요. 메일 본문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오래된 지하실. 벽은 곰팡이로 가득했고 바닥엔 녹슨 침대 프레임과 핏자국. 그리고 벽면엔 크레파스로 적힌 낙서. 여기서 아이들이 잠들지 않아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문득 민이 말했던 옮겨진 마을이 떠올랐다. 그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시스템은 건재했다. 나는 도쿄의 한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한때 국내 아동 인권 관련 다큐를 제작했던 인물이었다. 며칠 후 그는 조심스럽게 연락해왔다.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가진 증거 중 일부를 보냈다. 이미 준 의료 기록, 나의 사진, 그리고 최근의 익명 제보. 며칠 뒤 우리는 도쿄 외곽에서 만났다. 낡은 주택가 뒤편 소규모 창고 앞에서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런 구조 낯설지 않아요. 10년 전 동남아에서 봤던 인신내내 시설이란 거의 똑같아요. 우리는 함께 취재를 시작했다. 그는 신분을 감추고 자원봉사자로 이잔의 복지단체에 침투했다.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보고를 해왔다. 그 단체 이름은 다르지만 내부 시스템이 너무 닮았어요. 공통적으로 여성만 모집하고 정기적으로 의료검진이 있어요. 그리고 출산 기록은 모두 외부 병원으로 위탁된다는데 그 병원 실존하지 않아요. 나는 전율을 느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름만 바꾸고 얼굴만 바꾸고 제도 뒤에 숨은 채요. 어느 날 그 기자는 내게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도련님의 최근 사진이 들어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일본의 한 지방 도시에서 청년복지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외국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호소 형태였지만 내부에선 폐쇄적이고 외부 출입이 통제됐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다시 맞설 것인가, 혹은 또 도망칠 것인가.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나는 지자에게 말했다. 카메라를 준비하세요. 이번엔 끝을 보죠. 우리는 일주일간 잠복한 끝에 복지연구소 건물 뒤편 지하실 문이 열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 안에서 나온 한 여성, 그리고 아이들,
노표전한 얼굴들, 눈빛이 죽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느꼈다. 10년 전 그 마을의 공기, 지워지지 않는 악취, 사람을 기계처럼 다루던 공간의 냉기. 기자는 즉시 일본 아동보호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했고 며칠 뒤 뉴스가 나갔다. 도쿄 인근 아동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 불법 관리 정황, 인권 침해 의혹 제기. 기사는 빠르게 퍼졌지만 곧 삭제되었다. 그리고 기자는 실종되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이것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다. 전 세계를 잇는 그림자 연합이다. 마치 지하에 뿌리 내린 거대한 댐처럼 얼굴은 다르지만 심장은 하나인 존재. 그들과 싸운다는 건 국가와 싸우는 것이고 자본과 싸우는 것이며 모두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진실과 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부탁이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 기록을 비웃거든 절대 잊지 마. 우리가 웃고 있는 동안 어디선가 누군가는 울고 있다. 그리고 그 울음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어둡고 조용한 산장의 한쪽 구석에서 쓰고 있다.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고 문은 밖에서 걸어 잠근 상태다. 노트북의 불빛 외엔 어떤 빛도 서랍되지 않은 공간. 이곳이 나의 피난처이자 최후의 기록 장소다. 지난 수개월 동안 나는 숨었다. 누군가 날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오래 나를 쳐다보는 사람. 지하철에 탔을 때 항상 같은 칸에 타는 남자. 그리고 문 앞에서 부스럭거리던 낯선 그림자. 그들은 나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노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드러내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나는 민으로부터 마지막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봐왔어요. 마지막 장소. 그의 아이들도 거기 있어요. 그녀는 남부의 어느 바닷가 마을 좌표를 남겼다. 나는 무작정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밤새 이동해 도착한 그 마을은 작고 조용했으며 해무가 낮게 깔린 이른 아침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다. 도련님은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가 운영하는 작은 보육시설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신원 미확인 상태였고 등록된 도우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민과 함께 조용히 그 시설을 감시했다. 며칠간 관찰을 통해 우리는 내부 구조, 정비 시스템, 교대 인력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진도 하나, 시설 내부 지하 공간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사진, 영상, 음성 파일. 이는 기자들의 연락망을 총동원했고 나는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형사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다. 이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순간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려는 바로 전날 밤 이는 실종되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단 한 문장. 우릴 막으려는 게 국가예요. 나는 멈췄다. 모든 것을 놓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조차 그곳에선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날 새벽 나는 산장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 이 글은 세 곳의 다른 위치에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만약 내가 48시간 안에 접속하지 않으면
이 글은 전 세계 언론사와 인권단체에 발송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영웅을 꿈꾸지 않는다. 나는 단지 목격자였고 살아나는 증인이다. 누군가는 내가 미쳤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변모론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본 것을 봤고 들은 것을 들었으며 잃은 것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이 기록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직접 써 내려갈 것인가? 이건 마지막이 아니다. 어쩌면 가장 첫 페이지일지도 모른다.